180. 이것이 바로 우리 옆집 김영수 어르신의 공복 혈당 수치입니다. 어젯밤 담당 의사가 건강한 채소식이라며 추천한 저녁을 드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240. 단 하나의 채소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며 그 채소는 지금 당신 주방에도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을 사탕보다 빠르게 올리는 위험한 채소 7가지를 덜 위험한 순서부터 심각한 수준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1위는 놀랍게도 설탕 잔뜩 입힌 도넛보다도 혈당을 더 많이 올립니다. 병원에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든 이가 건강정보를 돈 걱정 없이 알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꼭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약 복용이 늘어나는 걸 막아주고 신경 손상을 줄이며 수년 동안의 불필요한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만 이 정보를 숨기고 혼란 속에서 이익을 얻는 보충제 회사 관계자들과 그런 이들만이 이 영상을 퍼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1위 채소는 단순히 놀라운 수준이 아니라 아마도 어젯밤 김철수 어르신의 저녁상에 올라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변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채소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옥수수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곡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채소처럼 먹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옥수수는 달콤하고 전분이 풍부하며 아주 적은 양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약 31g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흰빵 2조각보다도 더 많은 탄수화물 양입니다. 조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단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52에서 60 사이로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 컵만 먹지 않습니다. 옥수수 한 개 통째로, 즉 거의 한 컵 분량을 드시죠. 그럼 곧바로 31g에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옥수수의 조리 방식도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물에 삶아 먹을 경우 버터를 추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버터가 소화를 약간 늦추긴 하지만 결국 탄수화물 양 자체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숯불에 구워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통조림 옥수수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당이 많은데 거기에 설탕이 추가로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옥수수는 대부분이 전분입니다. 우리 몸속 소화효소는 이 전분을 빠르게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만들어내고 식후 30분 이내에 혈당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인슐린 반응이 떨어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그 상승폭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옥수수가 이 목록에서 가장 나쁜 채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는 착한 채소도 아닙니다. 만약 옥수수를 드시려면 주재료가 아닌 곁들임 반찬으로 4분의 1컵 이내로만 제한해 드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이 함께 있는 식단에 곁들여 드셔야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고 절대로 옥수수만 단독으로 드시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4점. 영양은 중간 정도지만 양 조절을 잘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채소입니다. 6번째 채소는 바로 완두콩입니다.
이제부터는 겉모습에 속기 쉬운 채소들이 등장합니다. 초록색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완두콩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보기에는 건강식처럼 생겼고 각종 식단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추천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탄수화물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녹색 채소들에 비해 완두콩은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익힌 완두콩 한 컵에는 약 21g의 탄수화물과 8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48에서 54 사이로 분류상으로는 낮거나 중간 정도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두콩을 반 컵만 먹지 않습니다. 정어리나 밥 파스타 속에 가득 넣어 먹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이 눈에 띄지 않게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채소치고는 당분이 놀랄 만큼 높은 편입니다. 이 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완두콩에는 섬유질이 있어 소화를 다소 늦춰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당다 대사가 약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혈당에 부담을 주기에 충분한 탄수화물 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완두콩을 밥이나 국수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탄수화물 위에 또 탄수화물을 얻는 셈이 됩니다. 혈당이 단순히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급등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완두콩은 이 목록에서 가장 나쁜 채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 마음껏 먹어도 되는 채소도 절대 아닙니다. 완두콩을 좋아하신다면 한 끼에 4분의 1컵 이내로만 드시고 반드시 단백질이나 비전분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수준이지만 아무렇지 않게 많이 먹기 쉬운 채소라는 점에서 조심이 필요합니다. 5번째 채소는 바로 버터넛 호박입니다. 이 계절 호박류는 건강을 중시하는 분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으며 국내외 영양사들도 자주 권장하죠. 하지만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익힌 버터넛 호박 한 컵에는 약 22g의 탄수화물과 4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약 51로 중간 수준에 해당합니다. 수치만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단맛입니다. 이 단맛은 천연 당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체내 흡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호박을 푹 익혀서 수프로 먹거나 구워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섭취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세포 구조가 무너져 전분이 훨씬 더 쉽게 분해되고 그 결과 혈당 부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은 뛰어나지만 너무 부드럽게 익히거나 으깨서 먹을 경우 혈당에 주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겨울 호박류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들 채소가 베타카로틴이나 칼륨 같은 귀중한 영양소를 제공하긴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터넛 호박을 먹을 때 그 양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버터넛 호박 수프. 한 그릇에는 보통 2컵에서 3컵 분량의 퓨레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한 끼에 무려 44g에서 66g까지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호박을 드실 경우 반 컵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너무 부드럽게 익히지 말고 단단한 식감을 유지하는 조리법을 택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이 충분한 음식과 함께 드시고
퓨레 상태로 대량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5.5점. 혈당 부하는 중간 정도지만 양이 많아지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채소입니다. 네 번째 채소는 바로 비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될 채소들은 건강에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트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질산염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자주 추천되며 실제로 그런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비트에는 자연당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균형 있게 섭취하지 않으면 혈당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익힌 비트 한 컵에는 약 17g의 탄수화물과 무려 14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소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당 함량입니다. 혈당 지수는 약 64로 중간에서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당은 주로 설탕의 형태인 자당이며 이는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임상 사례를 보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비트를 섭취한 후 45분에서 1시간 이내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비트를 먹는 방식입니다. 주스로 짜서 마시거나 한 통째로 구워서 대량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부하는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비트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채소는 요즘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천연이니까 항산화 성분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많은 분들이 마음껏 드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당분은 당분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섭취 방식이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된 순수 단객입니다. 절인 비트는 원래의 당분에 설탕이 추가되기도 하고 오븐에 구운 비트는 열에 의해 당이 더욱 농축되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비트는 건강상의 장점도 있지만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채소가 아닙니다. 만약 드신다면 익힌 비트는 4분의 1컵 이하로 제한하시고 비트 주스는 절대 피하십시오.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곁들여야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6.5점. 당 함량이 높은 채소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채소는 많은 분들이 믿고 드시는 고구마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반발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구마는 건강식품으로 워낙 널리 알려져 있고 당뇨 식단을 검색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채소입니다. 영양사들은 고구마를 칭찬하고 의사들도 흰 감자의 대안으로 권장하곤 하죠. 그런데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구마 역시 혈당에 영향을 주는 문제, 채소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흰 감자보다 조금 나을 뿐입니다. 구운 고구마의 경우 혈당 지수가 중간 수준 중에서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품종과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44에서 94까지 크게 달라지며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하나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과 5.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주황색 고구마일수록 흰색이나 보라색 품종보다 혈당 지수가 더 높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흰 감자보다는 혈당 영향을 덜 주긴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여전히 눈에 띄는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식후 혈당 반응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고구마는 분명한 혈당 상승을 보였고 단지 감자만큼 급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진짜 함정은 조리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구마를 맨 상태로 먹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마시멜로를 올리기도 하고 평소에도 꿀을 뿌리거나 버터와 흑설탕을 넣고 으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리법은 혈당 영향을 배로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큰 고구마 하나만으로도 탄수화물은 40g에서 50g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식빵 3조각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으로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정도만으로도 혈당이 20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구마는 흰 감자보다는 분명 낫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고구마를 드신다면 작은 크기의 것으로 선택하시고 섭취량은 반드시 중간 크기의 4분의 1개 정도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혈당 지수는 중간에서 높은 수준이며 건강식으로 과장된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채소는 파스닙입니다. 이 채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파스닙이 혈당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김새는 흰 당근처럼 보이고 탕이나 찌개 스튜에 들어가며 아주 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스닙의 혈당 지수는 약 97에 달합니다. 흰빵보다 높고 도넛보다 높으며 대부분의 디저트보다도 높습니다. 익힌 파스닙 한 컵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그 대부분이 전분과 당분입니다. 파스닙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뿌리 채소인 파스닙은 거의 전부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분은 익히는 순간 빠르게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관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특히 파스닙은 보통 아주 부드럽게 삶거나 오븐에 구워 먹기 때문에 조리 과정 자체가 혈당 지수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파스닙과 당뇨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혈당 지수 자료만 보아도 상황은 충분히 심각합니다. 파스닙이 다른 채소들과 함께 들어간 요리를 먹을 경우 전체 식사의 혈당 부담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파스닙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음식 목록에도 잘 나오지 않고 건강한 채소 요리법에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 먹지만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조리 방식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올리브유를 발라 노릇하게 구우면 그 갈색은 바로 단기 농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프에 넣어 으깨면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전분이 더욱 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제 권고는 분명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파스닙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진짜로 혈당이 낮은 채소들에 비해 특별한 영양적 이점도 없고 혈당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혈당 지수가 극도로 높은 숨어있는 위험 채소입니다. 마지막 1위는 흰 감자입니다. 바로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채소입니다. 특히 분식집이나 가정식탁에서 흔히 먹는 수미감자나 분질이 강한 감자들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사실 흰 감자 계열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거의 강조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흰 감자는 혈당 부하가 극도로 높아서 오븐에 구운 감자 하나가 설탕을 입힌 도넛보다도 혈당을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넛보다 더 높다는 말입니다. 숫자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 최고 단계에 속합니다. 감자 한 컵은 탄산음료 한 캔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혈당을 자극합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흰 감자의 혈당 지수는 85에서 101일까지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상한선을 넘는 수치입니다. 중간 크기의 구운 감자 하나에는 약 37g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다른 복합 탄수화물보다 훨씬 빠르게 소화됩니다. 분해된 당은 짧은 시간 안에 혈관으로 밀려 들어가며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감자는 거의 순수한 전분 덩어리입니다. 익히는 순간 전분 구조가 풀리면서 흐물해지고 소화 과정에서 효소가 이 전분을 공격해 순식간에 당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당은 몇 분 안에 대량으로 혈액 속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감자에 많은 전분 성분은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라 당뇨가 있거나 비만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감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조리 방식입니다. 감자는 열을 가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기면 전분은 더욱 잘 분해되는 상태가 되고 으깨는 순간 세포벽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당 흡수 속도는 극단적으로 빨라집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감자 섭취량이 많은 여성일수록 당뇨 위험이 증가했고 매일 흰쌀밥을 한 공기씩 더 먹을 때 당뇨 위험이 11%씩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감자는 이와 거의 같은 영향을 보입니다. 결정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으깬 감자의 혈당 지수는 108로 측정되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순수당은 100인데 감자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당뇨 환자가 감자를 먹으면 30분 안에 혈당이 급등하고 그 상태가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 긴 상승 구간은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합병증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몸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감자를 먹은 지 15분쯤 지나면 당이 혈액으로 밀려들기 시작하고 30분이 되면 혈당은 60에서 100 이상 급상승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세포가 그 신호에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당은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혈당은 정점을 찍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이 수치는 한 개의 감자만으로도 200을 넘기거나 300에 가까워집니다. 그동안 혈관은 손상되고 콩팥은 과부하 상태가 되며 눈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단 하나의 건강한 채소라고 믿었던 음식 때문에 말입니다.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 인슐린이 과하게 작용하면 혈당은 정상 이하로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강한 허기와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다시 음식을 찾고 또다시 혈당이 오르고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며 대사 기능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감자가 만든 악순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가 특히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감자튀김, 감자조림, 감자샐러드, 감자전, 감자탕, 과자까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싸고 배부르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이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더 먹으라고 말하면서도 브로콜리와 감자를 구분해 설명하지 않았고 양만 줄이면 된다고 말하면서 감자 하나도 이미 과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분명합니다. 감자 섭취가 많을수록 식후 혈당은 급격히 오르며 그 결과 췌장의 기능이 소진되고 제2형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췌장은 반복되는 감자 섭취로 점점 지쳐갑니다. 다만 완전히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자를 조금 덜 해롭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감자를 익힌 뒤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드면 소화되지 않는 전분이 늘어나 혈당 반응이 다소 줄어듭니다. 연구에서는 이렇게 처리한 감자가
15분과 30분 시점의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낮췄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방법으로도 감자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당 부하는 남아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감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신선하게 많은 양으로 먹습니다.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혈당 재앙입니다.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혈당에 가장 큰 손상을 주는 채소입니다. 가능한 한 완전히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실제 식사에 적용하면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흰 감자는 식단에서 아예 제거하십시오. 단 감자를 완전히 끓인 뒤 12시간 이상 냉장 보관하고 다시 데워 먹는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4분의 1컵 이내에 소량만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혈당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둘째, 파스닙 비트. 고구마의 섭취는 반드시 대폭 줄이셔야 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역시 4분의 1컵 이내에 소량으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포함된 식사에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셋째, 옥수수, 완두콩, 겨울 호박류는 자유롭게 먹는 채소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하루 탄수화물 총량에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하고,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며 접시에 가득 담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채소 섭취의 중심은 반드시 혈당 지수가 낮은 진짜 채소들로 맞추셔야 합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잎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 애호박, 파프리카, 오이 같은 비전분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며 영양은 매우 뛰어납니다. 다섯째, 오늘 말씀드린 음식 조합 전략을 꼭 실천하십시오. 전분이 많은 채소는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으깬 감자는 혈당 지수가 108이지만 닭가슴살, 채소 들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는 54까지 내려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째, 식사 순서 전략을 활용하세요. 먼저 단백질과 비전분 채소를 충분히 드신 뒤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전분 채소를 마지막에 소량 드십시오. 이 방법은 혈당의 최고치 자체를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일곱째, 전분이 많은 채소는 저녁에 드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낮아져 같은 채소라도 아침보다 훨씬 더 큰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이런 음식은 반드시 아침이나 점심에 앞당겨 드셔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고 나면 단 3일 만에도 에너지가 더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는 공복 혈당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2주가 지나면 식후 혈당의 수치가 뚜렷하게 좋아집니다. 한 달 후에는 A1C 수치가 점차 개선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감자 하나만 먹어도 혈당은 3시간 이상 치솟고 염증과 대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24시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첫째, 채소라고 해서 모두 당뇨에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방금 살펴본 7가지 채소는 실제로 혈당에 매우 큰 피해를 주는 식품입니다. 둘째, 천연이니까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감자는 분명 자연식품이지만 혈당에는 재앙입니다. 자연산이라는 이유로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셋째, 양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고구마처럼 조금 더 나은 채소도 한 개를 다 먹으면 혈당은 크게 오릅니다. 전분 채소는 반드시
엄격한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런 채소를 절대로 단독 식사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리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으깨고 갈고 지나치게 익히고 설탕을 더하면 혈당 상승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째, 예전부터 먹어왔다는 이유로 계속 드시지는 마십시오. 감자탕이 익숙하고 고구마가 편해도 혈당은 그 음식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몸은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당의 생화학 반응에 반응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고 세포는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혈당 채소들이 이 균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채소는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어떤 채소는 분명히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어떤 채소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우리의 혈당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전분 채소의 과도한 섭취는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명확히 높입니다. 반면 비전분 채소는 이를 막아주는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소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맵기 감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구마와 옥수수도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섭취 빈도가 낮았습니다. 소박하게 제철에 조금만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분 채소를 마치 자유식처럼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혹시 감자밥빵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음식들을 혈당을 올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보를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 정보를 숨기려는 사람들만이 이 영상을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익숙한 행동이 모르게 당신의 몸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일부 재가열된 음식은 우리 몸에 조용히 해를 끼치며 암 위험을 높이고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와 영양 전문가들이 절대로 다시 드지 말라고 권고하는 5가지 흔한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평소에 몸에 좋다고 여겨져 왔던 음식들이라 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특정 음식은 재가열 과정에서 화학적 구조가 바뀌어 유해한 물질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각종 연구에서 암 소화 장애, 심지어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혹시 점심을 드거나 저녁을 다음 날 먹기 위해 남겨두셨던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주방에서 몇 가지 위험한 습관만 피하더라도 오늘 느끼는 몸 상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단순히 재가열을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을 알게 되는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지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근거도 없는 속설이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매일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자주 데워 먹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손질이 쉬워 계란찜, 국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를 전자레인지나 센 불에 다시 데워 먹을 경우 우리가 몰랐던 위험이 조용히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원래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질산염은 본래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등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된 시금치를 냉장 보관한 뒤 다시 고온에서 가열하면 이 질산염이 분해되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그 아질산염은 다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니트로사민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화학 반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독성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30대, 40대 때는 무심히 넘겼던 자극도 이제는 뇌세포나 조직 회복과 관련된 세포에 더 깊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니트로사민은 다수의 연구에서 위장암 뿐 아니라 뇌신경 손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명확한 발암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에 건강을 생각하며 야채 수프를 푸짐하게 끓이고 시금치를 듬뿍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날 점심에 그 수프를 데워 먹는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몸에 좋았던 그 시금치가 지금은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이 몇 개월, 몇 년 반복되면 그 작은 변화가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누적된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건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이 결국은 건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몸을 지키기 위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식단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바로 조리해서 먹거나 차갑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2번 이상 드는 일은 피해주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의 당신과 내일의 당신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용한 위험들은 대개 당장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다루고 조리하느냐입니다. 시금치를 다시 드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2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으깬 감자 오븐에 구운 감자조림처럼 익숙한 형태로 즐겨 드시고 남은 감자는 다음날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데워 드시곤 하시죠. 감자는 포근하고 든든한 느낌을 주는 위안의 음식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조용한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자는 처음 익힐 때는 전분이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잘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씻고 나서 냉장 보관하게 되면 그 전분은 점점 딱딱하게 굳으며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전분 자체는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형태에서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저항성 전분이 냉장 후 다시 가열될 경우,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자 내부가 산소가 부족하고 전분이 풍부한 환경이기 때문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같은 위험한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자를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천천히 식히고 냉장 보관했다면 이 조건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균이 조용히 증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된 감자를 다시 데워 먹을 경우 위장 장애는 물론 심한 경우엔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은 점점 예민해지고 면역체계도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는 장의 만성염증이 알츠하이머나 다양한 형태의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자를 완전히 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자는 가급적 익히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남은 감자를 보관해야 한다면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하고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불 조절이 가능한 가스레인지에서 전체를 골고루 가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재가열은 한 번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울 땐 과감히 버리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그런 작은 판단 하나에서 갈리기도 하니까요. 감자는 신선한 상태에서는 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재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집니다. 특히 기억력과 체력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장년층에게 있어 이런 단순한 식습관 하나를 점검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식재료, 바로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이든 반숙이든 계란은 빠르게 조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단백질이 풍부해 많은 이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전날 남은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다시 데워 먹은 적이 있다면 그 선택이 정말 건강한 판단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을 다시 드는 행위, 특히 전자레인지나 높은 온도에서의 가열은 이 소중한 단백질 식품을 우리 몸의 이로움보다 해로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계란을 조리할 때 그 속의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변성 과정을 거치며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쉬운 구조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익힌 계란을 다시 열에 노출시키면 단백질 구조가 또 한 번 변하게 되는데 이때는 소화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노화된 신체는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도 감소하며 뇌는 만성 염증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란을 재가열해서 자주 먹는다는 아주 작은 식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계란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뇌 건강과 전신 영양을 돕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익힌 뒤 되도록 빨리 먹는 것 보관했다면 재가열은 피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충분히 계란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를 미리 삶아두었다면 다시 드지 말고 차갑게 샐러드에 넣어 먹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 시간이 너무 길었거나 색이나 냄새가 이상하다면 주저 말고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방에서 하는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 이를테면 무엇을 데워 먹을지, 어떻게 보관할지, 언제 차갑게 먹을지 같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란처럼 위험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식품일수록 더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부작용이 없다고 방심하면 그 대가는 나중에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짚어볼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단백질이라고 여기는 닭고기입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며 조리도 쉬워 많은 가정에서 닭가슴살이나 닭볶음 요리를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다음 날까지 식사로 활용하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닭고기를 한번 익힌 후 다시 드는 것, 특히 전자레인지나 높은 온도에서 급하게 가열하는 방식은 우리 몸 안에서 닭고기가 처리되는 방식을 미묘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가 쌓이면 장 건강과 전신 염증 반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음 닭고기를 익힐 때 단백질은 소화가 쉬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닭고기를 다시 고열로 두면 단백질이 또 한 번 구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때는 훨씬 딱딱하고 뻣뻣해지며 몸속에서 분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이 느리게 반응하며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서서히 둔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땐 문제없던 음식이 이제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소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저강도 염증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재가열된 닭고기의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염증을 촉진하는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한 염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혈관, 건강관절, 통증 기억력 저하 등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과의 연관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닭고기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다시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에 닭가슴살을 구워 식단 준비를 하고 화요일 점심에 그걸 전자레인지에 데워 간편하게 먹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은 절약되지만 식감은 질겨지고 맛도 떨어지죠. 바로 그 질긴 식감이 단백질 구조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구조 변화를 극복하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소화기관뿐 아니라 면역계, 신경계에도 서서히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관절 통증, 혈압 문제, 뇌에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중장년층이라면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노출되면 몸은 전반적으로 더 피로하고 기운도 줄고 기억력도 흐릿해지며 기분조차 가라앉는 날이 많아집니다. 물론 닭고기를 다시 드는 걸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소한 선택 하나가 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분명합니다. 핵심은 어떻게 조리하고 다루느냐입니다. 단백질 음식이라 해서 무조건 다시 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찬 상태로 먹거나 샐러드에 활용하고 냉장 보관한 시간이 오래됐다면 과감히 버리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젊을 때야 몸이 이런 작은 스트레스를 버텨줬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그만큼 회복이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수십 년간 당신의 몸이 묵묵히 함께해온 걸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 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특유의 흙내음과 쫄깃한 식감,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오랫동안 건강 식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으며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볶음국찌개 반찬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식재료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버섯은 모든 채소 중에서도 특히 제가열에 매우 민감한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이 민감함은 단순히 맛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속의 화학적 균형까지 교란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섯은 일반 채소와 달리 단백질과 복잡한 효소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한번 조리된 후 빠르게 분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의 버섯을 다시 가열하면, 특히 2번 이상 반복해서 드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무너지고 소화기관이 처리하기 힘든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식사 후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무거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대사 속도나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소화 불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버섯을 잘못 보관하거나 전자레인지처럼 온도가 불균형하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가열할 경우 그 안의 단백질과 지방이 산화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손상, 만성염증, 노화성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뇌기능 약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고소하고 진한 맛의 버섯 전골을 끓여서 가족들과 함께 든든하게 드셨다고 해봅시다. 다음 날 점심 남은 전골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더니 전날의 풍미가 사라지고 식감은 질겨졌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 맛이 변하고 질겨진 느낌이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부 성분이 변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묘한 신호를 인식하고 생활 습관에서 조금씩 조정해 나간다면 몸의 무게감, 머리의 흐릿함, 소화의 답답함 등 다양한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쌓여가는 식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처럼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식재료 하나하나를 다시 바라보고 몸이 더 편안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나이 듦을 슬기롭게 맞이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하지만 생각 깊은 선택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건강에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음식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어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60세 이후의 삶에서 변비나 소화불량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겪는 당연한 증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조절 가능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몸에 약을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5가지 음식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음식이 가장 놀라웠나요? 이미 평소에 드시던 식재료가 있었는지요? 아니면 오늘 영상을 보고 처음 알게 된 새로운 음식도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오트밀은 익숙했지만 실제로 장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는 몰랐던 분도 계실 것이고, 케피르 같은 발효유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던 분들도 오늘을 계기로 다시 보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영상이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한 식습관의 첫걸음을 딛게 해준 작은 밀어주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을 돌보는 방향으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배운 것 중 인상 깊었던 점 한 가지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볼 계획인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영감이 되고 또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저희도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저희는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직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